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엔 유통관리사 2급 마지막 과목인 4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이해해봐야겠죠? 자, 롱테일 현상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자, 2대 8의 집중 현상 속에서도 발생 확률이나 발생량이 적은 8부분이죠. 8부분도 경제적인 중요성이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어텐션 이코노미입니다. 웹 2.0 사회에서 변화가 많지만 주목할 건 딱히 없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어텐션 할 게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크라우드 소싱입니다. 말 그대로 크라우드 소싱이에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문제를 공시하면 대중이 참여하여 해결을 돕고 보상을 고객이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크라우드 소싱이고요. 스미싱 볼까요? 자,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의 스미싱이죠.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빼내는 게 스미싱이고요. 파밍은 웹 링크가 목적지 주소를 사칭하는 다른 주소로 웹을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파밍이고요. 스푸핑은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의 정보를 해킹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우실 때 파밍이랑 스푸핑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지능이라는 것은 또 이제 결과를 위한 의사결정의 원인이 되는 본능, 규칙, 절차 등을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보시고요. 정보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처리해 확보한 것이다. 즉,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가 결국엔 정보인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 보시면은 처리, 가공, 평가되지 않은 그저 사실을 나타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가 처리, 가공, 평가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처리, 가공, 평가가 되면은 정보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닝에 대해서 좀 볼게요. 웹 컨텐츠 마이닝이라는 것은 뭘 외워두셔야 하냐면은 검색 엔진, 웹 스파이더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들을 검사하는 기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웹 구조 마이닝은 특정한 웹사이트의 구조와 관련된 데이터를 검사한다. 말 그대로 구조와 관련된 데이터를 검사하는 거예요. 자, 웹 사용 마이닝은 사용했던 거겠죠. 이용했던 형태의 데이터, 특정 사용자와 브라우저와 관련된 데이터를 조사하는 기법이다. 라는 거, 누가 썼는지, 누가 그 쓴 사람은 어떤 걸 이용을 했는지, 어떤 데이터를 이용했는지, 이걸 보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모루밍이라는 건 뭐냐? 오프라인으로 보고 스마트폰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자, 모루밍, 모바일이죠. 자, 스마트폰으로 구매하는 거고요. 웹루밍은 인터넷으로 제품을 보고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자, 쇼루밍은 뭐냐? 오프라인에서 보고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비교 후 구매하는 거예요. 자, 근데 모루밍이랑 쇼루밍이랑 그럼 똑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모루밍이랑 쇼루밍이랑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비교 후 해본다는 겁니다. 검색하고 비교를 해보고 한번 사는 거다라는 거고요. 모루밍은 그냥 내가 오프라인으로 봤던 거 똑같은 거를 그대로 와서 핸드폰으로 주문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 잘 이해해 주시고요. 역쇼루밍도 마찬가지겠죠. 자, 인터넷으로 제품을 검색 비교해보고 오프라인 가서 구매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 검색 비교 차이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 딥러닝 잘 알죠? 알파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을 딥러닝이라고 하고요. 자, NFC는 뭐냐? 근거리 무선 통신이죠. 10cm 이내의 거리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RFID 형식의 방식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 단어 많이 나오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해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를 막는 기술이에요.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하죠. 자, 블록체인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건 뭐다? 비트코인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BYOD입니다. Beyond Your Own Device죠. 자, 직원들이 소유한 개인 태블릿,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인텔이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거. 요 내용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업무에 사용하도록 결합을 해준다라는 거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짜증나네요. 어쨌든. 제15번 IoT입니다. 여러 사무에 센서나 통신기능을 내장해 인터넷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가전제품의 블루투스나 스마트 상품 등이 해당하고 있죠. 자, 그리고 재주문점 계산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다시 또 주문을 한다는 건데, 자, 최대 리드타임, 최대 걸리는 리드타임입니다. 자, 그리고 1일 평균 판매량에다가 곱한 것을 이제 안전 재고량에 더해주면은 재주문점 계산 방법이다. 라는 거, 요거는 외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NFC 방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넣어버렸는데요. 자, 그리고 24번 볼게요. 오미니 채널, 소비자가 온, 오프라인, 모바일 등 여러 경로로 상품을 언제, 어디서든 구매 가능하게 하는 쇼핑 체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O2O 뭐 잘 아시죠? 자,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마케팅이 O2O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비콘.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장치죠. 그래서 오토 서비스에 굉장히 적합하고요. GPS보다 더 정확해서 사용자의 위치 파악이 가능한 게 바로 비콘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무선 통신 장치라는 거 일단은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패킹 슬립 보겠습니다. 배송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 패킹 슬립이구나. 배송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죠. 근데 인보이스 보시면 상품의 주요 사항을 표기한 문서예요. 자, 마찬가지로 상품의 사항을 담고 있는 건 패킹 슬립과 똑같지만 주요 사항을 표기한 문서라는 거, 이 차이가 인보이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하증권, 이게 배선이에요. 그래서 해상 운송 계약에서 화물의 수령과 인도 청구권이 표시된 유가증권이 선하증권이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TP입니다. ATP, 약속 가능 수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객에게 특정 기간 안에 완제품을 내가 얼마만큼 약속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약속 가능 수량이 ATP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BPP입니다. 자, 전자대금 납부 서비스죠. 전자상거래 지불을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행 서비스입니다. 여기는 공과금 납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빅데이터의 세 가지 특성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규모, 데이터의 생성 속도, 데이터의 다양성, 이 세 가지가 빅데이터의 3특성이다 라는 것까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것들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요. 자, B2B는 뭐죠? B는 기업이죠. C는 자, 고객이죠. 자, 그럼 G는 뭘까요? 정부죠. 자,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실. 자, B2B는 기업과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 B2C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 B2E는 기업과 직원의 전자상거래. E도 있네요. E는 employee죠.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B2G는 기업과 정부 간의 전자상거래고요. C2B는 그럼 개인과 기업이겠죠. 그리고 C2C는 개인과 개인 간의 전자상거래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단위 크기 뭐 잘 아시겠지만 한번 짚어봐 볼게요. 비트가 제일 작죠? 바이트 작고요. 킬로바이트, 그 다음에 메가바이트,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그 다음에 엑사바이트. 우리 엑사바이트부터는 사실 볼 일이 별로 없죠. 자, 엑사바이트 다음에 제타바이트, 그 다음에 요타바이트로 된다. 그래서 요타바이트가 제일 크다라는 거, Z가 제일 큰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ERP 한번 살펴봤었죠. ERP 발전 순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MRP, MRP2, ERP, ERP, Extended ERP 이런 식으로 했다. 즉, 요거는 순서 외우실 때 MRP가 ERP보다 먼저 등장했구나. 요거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MRP 등장했으니까 2가 나왔을 거고요. ERP 있으니까 확장형 ERP가 나왔겠죠. 자, 그리고 올인원 사물 인터넷 보겠습니다. 자, 이거 IoT랑 상당히 비슷해요. 자,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물 인터넷이죠. 그래서 스마트 TV, 스마트워치, 스마트 글라스 이런 스마트 제품들이 올인원 사물 인터넷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2번 애프터마켓형 사물 인터넷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완제품이 아닌 주제품의 부착이나 연계를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빔 프로젝트 볼 때 우리 크롬캐스트 동글이라고 하죠. 동글 많이 사용하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애프터마켓형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동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간단히 나옵니다. 자, 설명드리고 싶은데 설명드려야 될 게 많아서. 자, 어쨌든. 자, 43번 대쉬입니다. 자, 잠수함에 있는 공격형 무인 헬리콥터다. 이게 뭔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보기로 나왔는데 모르면 헷갈리는데 알면은 진짜 간단한 거기 때문에 대쉬는 무인 헬리콥터구나, 공격형 무인 헬리콥터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옵트 인아웃 한번 볼게요. 옵트 인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정보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녀석들이 있죠. 그 사이트나 뭐 회사들 있겠죠. 우리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녀석들. 그런 녀석들이 회원 가입할 때 우리가 많이 동의를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일단은 사용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옵트 아웃은 뭐냐? 반대했죠. 일단 개인정보를 사용하다가 이제 정보 주체, 우리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저희 개인정보 그만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탈퇴를 하겠죠. 자, 그렇게 안 쓰게 되면서 정보 활용도 안 하고 이용도 못하게 하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회원을 가입하는 게 옵트인의 개념이 있고 회원 탈퇴하는 게 옵트아웃의 개념이 있다. 내 개인정보를 쓸 수 있게 해주냐 못 쓰게 해주냐 이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6번 카본 트러스트입니다. 자, 카본 트러스트는 일단 영국 바로 연관해서 외워주시고요. 영국 정부가 설립한 탄소 감축 방안으로 친환경 인증기관이구나. 카본이 탄소죠. 자, 카본 트러스트 친환경 인증기관이구나. 어디에? 영국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원 발자국 볼게요. 화석 연료의 개발 및 사용으로 인한 지구적 영향을 의미한다.
자, 우리 자원 발자국, 화석 연료예요. 그래서 우리 공룡 발자국 떠올리시면 잘 외워집니다. 자원 발자국, 공룡 하면 약간 화석 느낌 들죠? 그래서 자원 발자국, 공룡 발자국은 아니지만 화석 연료의 개발 및 사용으로 인한 지구적 영향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8번 보겠습니다. 허브 앤 스포크입니다. 자, 우리 인천이 우리 아시아의 허브죠. 그래서 이 허브가 항공 노선이 되는데, 허브 앤 스포크, 항공 노선을 구성하는 형태, 각 나라의 메인 항공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 노선을 구성하는 것이 허브 앤 스포크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친환경 공급 사슬은 뭐냐? 자, 최소한의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배출 물질들을 저감을 하자. 그래서 우리 효율적인 환경 성과를 달성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내용 듣는 거로 아마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DF 보겠습니다. Demand Fulfillment죠. 자, 소비자의 주문의 도착일, 주문 가능 수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자, 우리 사실 쇼핑몰에서 주문하면은 너무 잘 나와요. 현재 몇 개 남았고요. 오늘 주문하시면은 언제쯤 도착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게 DF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LTM입니다. 자, LTM 안에 리드 타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뭘까요? 자, 리드 타임을 관리하는 거겠죠. 리드 타임을 관리하여 유통이나 조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일정을 잘 조정해 주는 것이 LTM, 리드 타임 매니지먼트구나 말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망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의 뇌 구조의 문제 처리 방법처럼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고요. 유전자 알고리즘은 이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진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최대한 근사치의 답을 찾겠다. 우리가 진화를 해서 한다면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근사치의 정답을 찾아보겠다라는 거죠. 자, 전문가 시스템 뭘까요? 말 그대로 전문가겠죠? 전문가들의 지식, 노하우 등이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에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전문가들이 마치 해결하는 것 같은 효과를 컴퓨터로 만들겠다라는 시스템이 전문가 시스템이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퍼지 논리가 있는데요. 애매하고 막 정량적 표현 이런 모호한 상태들이 있어요. 이거를 컴퓨터가 알게 하려면 어떻게든 인식을 시켜줘야겠죠. 이걸 해주는 게 이제 퍼지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사치나 중간적 값을 사용하는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과목에 용어가 좀 많았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 상품의 기준을 정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상품의 기준에 따라 GTIN이라는 코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상품 식별 코드라는 GTIN이 되는데, 자, 이 새 상품의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새 상품의 기준은 중량이나 구격이 다른 경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새 상품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포장 형태나 단위가 다른 경우, 맛, 향, 색상이 다른 경우, 그리고 판매 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 우리는 새 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로 들어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의 크기와 6가지 색상의 제품을 포장지에 사파 유무로 나누어 낱개로 또한 10개들이 박스와 20개들이 박스로 판매할 경우 GTI의 토큰 개수는, 자,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크기는 우리 새 상품의 기준이 없죠? 자, 근데 6가지 색상이래요. 여기 색상이 다른 경우 있네요. 3번에. 그래서 색상 6가지죠.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포장지에 사파 유무면은 하나, 둘, 2개인 거죠. 자, 포장지, 포장 형태 있죠. 그러면 새 상품을 본대요. 그러면 2개, 포장지의 종류죠. 자, 그리고 보니까 낱개 하나, 종류 하나, 10개들이 박스 종류 하나, 20개들이 박스 종류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개 더 하니까 3개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을 곱해줍니다. 이걸 다 곱해줘요. 그럼 6 곱하기 2 곱하기 3은 36이죠. 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 풀이 하실 때 잘 풀 수 있도록 잘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수평적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은 BMS라고 해요. 유통 단계를 안정화해서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등 유통 구성원들이 있겠죠. 이 유통 구성원들이 하나의 통일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을 이제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은 내용이 조금 다르겠죠. HMS고요. 동일한 경로 단계에 있는 동일한 경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수평적이겠죠. 자, 이 2개 이상의 개별 기업들이 재원이나 프로그램을 결합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공생적인 마케팅 시스템이다. 기업끼리 어떻게 보면은 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유통관리사 시험에서 협동협업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어서 전자상거래 4원칙 보겠습니다. 자, 기밀성이라는 것은
타인이 전달 내용을 보지 못하게 암호화하는 거죠. 자, 아무나 못 보게 하는 거고요. 인증이라는 것은 정보를 보낸 사람이 있겠죠. 이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해주는 인증 단계를 거치는 거고요. 무결성은 전달 과정에서 정보가 변경이나 변조, 왜곡되지 않았는지 혹은 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왔냐, 팩트가 잘 전달됐냐, 요게 무결성이고요. 부인 방지는 정보 교환의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보냈는데 받은 놈이 나 못 받았는데?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게 부인 방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요 4원칙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7R 원칙 보겠습니다. 요거 그냥 무조건 외워주세요. 자, 적정한 장소, 적정한 품질, 적정한 수량, 적정한 납기, 적정한 가격, 적정한 제품, 적정한 인상이다. 이 7R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꼭 외워주세요. 7R입니다. 자, 욕 아니고요. 7R. 자, 그러면 지식의 분류 체계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는 거 아마 들으시기만 해도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사물지입니다. 사물이죠. 뭔가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각, 인식, 관찰, 감각, 인상 등 개념화가 가능한 정보다 맵고 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사물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사실지입니다. 인지적 사실이나 근거를 통해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네, 학습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가 배고픈 것을 알아. 왜냐하면 너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 자, 근거가 있죠. 그 근거를 바탕으로 너가 배고프다는 것을 추출했어요. 이거는 사실지에 해당하는 지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법지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아, 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자, 목이 마를 때는 컵에 물을 따라야 돼. 이런 거죠. 나 물 따는 방법을 알아. 이런 느낌이 방법지다 보시면 됐고요. 자, 안목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간단하게 노하우나 지혜, 경험 이런 거죠. 아,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안목지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형식지는 안목지 반대입니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식, 논리나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형식지에 해당한다 라고 개념 잘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의 형태별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형태와 연산으로 키워드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정형 데이터는 정형, 고정되어 있죠. 정이죠. 형태가 고정되어 있으면서 연산이 가능해요. 자, 반정형은 반만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태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연산은 불가능하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비정이니까 형태가 없겠죠. 형태도 없고 연산도 불가능하다. 즉 정형 데이터를 하나 잘 외워두시면은 반정형, 비정형 같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연산이 가능한 건 정형 데이터만 연산이 가능하다. 즉 요거 이해하실 때 계산이 필요한다. 그러면은 정형 데이터를 써야겠죠. 혹은 양식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정형 데이터나 반정형 데이터를 써야 하겠죠.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은 문제를 푸시는데 아주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정리해놓은 이 5가지의 내용 잘 알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시각화의 첫 번째는 데이터 이면에 감춰진 의미도 찾아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시각화를 한다라는 거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나 원리를 시각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을 확장시켜서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시각화를 한다. 자, 근데 이 직관적이 다른 말로 표현돼서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차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다? 데이터의 시각화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보 전달에 있어서 문자보다 이해도가 높은 것이다 라고 이 5가지의 뉘앙스 개념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CRM 활용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누적된 고객 정보들이 있겠죠. 이 정보들을 토대로 이제 물건과 상관관계, 서비스와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에는 데이터 추출과 탐색, 교정, 모형화 단계, 모형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요거 5가지 일단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RM 우리 잘 아시죠?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고객의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 지원, 평가하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CRM이 기법이 같이 활용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군집합 규칙이 있어요. 군집합 규칙에서는 제품 카테고리를 중요하게 보고요. 분류 규칙에서는 고객 이탈 수준 등급을 봅니다. 그리고 순차 패턴에서는 로열티 강화 프로그램, 연속 판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고요. 연관 규칙에서는 상품 패키지 구성 정보들을 다루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무작정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뭐 거의 큰 중요한 내용들이 거의 끝났고요. 이제 한 과목, 이제 4과목 다음 영상이 남았는데 그 영상까지 하시면은 우리 이제 합격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 유통관리사 2급 마지막 시간이죠. 자,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거는 바코드입니다. 자, 바코드의 구성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바코드는 국가 식별 코드, 제조업 업체 코드, 상품 품목 코드, 그리고 체크 디지트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 4개 외워주시고요. 순서별로 3, 4, 5, 1 해서 총 13개의 개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바코드 기술은 핀테크 기술에 결합되어 다양한 모바일 앱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마킹의 종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킹은 2개가 있어요. 먼저 인스토어 마킹이 있습니다. 자, 인스토어 마킹은 소매점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하나하나에 직접 라벨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언제 하냐? 제품 가공 및 진열 단계에서 마킹을 하고요. 첨가물, 생선, 정육 제품에 따위에 붙이는 것이 이제 인스토어 마킹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인스토어 마킹을 실시하는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자, 소매점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해야겠죠. 그래서 인건비가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스 마킹인데요. 제조업체에서 자사 상품의 바코드를 인쇄해서 부착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계화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업체 간 표준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동일 상품에 동일 코드가 지정될 수도 있고요. 생산 시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바코드 부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차이 잘 외워주시고요. 자, 마찬가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친구죠. 판매 촉진 수단, 판촉 수단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판촉 수단은 쿠폰이 있고요. 리베이트, 가격 할인, 프리미엄, 시연, 사은품, 샘플이죠. 콘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콘테스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콘테스트 떠올려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간자 대상으로 하는 판촉이 있죠. 중간상 할인해 주거나 협동으로 광고를 다 같이 하거나 그리고 교육 및 훈련이 중간상 대상을 하는 판매 촉진 수단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란 말도 꽤나 자주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용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운영 시스템에서 추출, 변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들을 말한다. 자, 사용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 데이터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계열적으로 저장한다는 거죠. 시계열이라는 건 연, 월, 일, 주 이렇게 나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시간적 흐름으로 구성합니다. 즉, 과거의 데이터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도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를 주제지향적으로 구성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핵심 키워드는 주제 중심적이다, 시계열 정리다, 비휘발성이다, 통합성이다, 그리고 관계형, 그리고 접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요거를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과 인트라넷, 엑스트라넷의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은 우리 모두가 쓰는 거죠. 그래서 제한 없는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한 없는 사용자 모두가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일반적이고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정보 획득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인트라넷, 우리 군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 인트라넷이라고도 불리죠. 그 제한적인 접근과 허용된 사용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거나 기업의 대외비 같은 것들이 제공되고 있겠죠. 자, 엑스트라넷은 한 단계 더 까다로운 겁니다. 한정적인 접근과 관련된 기업이나 그룹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스트라넷은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끼리 사용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과 그룹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라는 이 차이점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RFID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바코드 기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바코드의 단점을 보완해서 등장했습니다. 자, 최초로 한 건 월마트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월마트 나왔다? RFID가 나올 수 있겠구나. 바로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자, 이 RFID는 IC칩과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리더기와 교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리더에 전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터리가 있는 경우는 우리 능동형이라고 부르고요. 배터리가 없는 경우에는 수동형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 배터리 유무의 차이점 이해해 보시고요. 자, 고속 이동 시 열악한 판독 환경에서도 인식 판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리드 타임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도난 등 상품 손실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반품 및 불량품을 추적하고 조회할 수 있어서 상품 관리에 아무래도 좋겠죠. 자, SCM의 연계 방법 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네 가지입니다. 자, 먼저 의류 패션 사업에서는 QR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라고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의류 패션 사업 SCM 뭐냐 하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QR 하시면 됩니다. 이 QR은 수입 의류가 가지는 가격 경쟁력에 대하여 고객 서비스에 초점을 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ECR은 식품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회전율로 신속, 정확한 재고 보충을 가능하게 하고요. 주문 리드타임 단축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자, 이 리드타임 단축은 QR도 마찬가지로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거 추가로 알아주시고요. 신선식품에서는 EFR이 있습니다. 자, 신선식품 부문에서 신선식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다. 알아주시고요. 자, 의약품에서는 EHCR이 있습니다. 제일 길죠. 그래서 의약품은 제일 길다 보시면 되고요. 의료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급체인 내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해당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느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정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오죠. CAO입니다. CAO는 컴퓨터를 이용해 통합 분석 후 주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즉, 자동 발주 시스템입니다. 자, 근데 이 CAO, 카오가 같이 항상 다니는 게 포스예요. 우리 매장에서 사용하는 포스 기계 있죠? 그 포스가 맞습니다. 자, 포스를 통해 얻는 상품 흐름에 대한 정보와 계절 요인에 의해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 대한 정보, 실제 재고, 상품 수령, 안전 재고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컴퓨터가 통합 분석하여 주문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이다. 즉,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다 포스에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자, 실제 재고나 상품 수령, 안전재고 이런 것들 다 포스에 우리가 직접 수기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된 포스의 정보를 통해서 컴퓨터가 필요할 때 자동으로 발주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카오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잘 되려면은 재고 파, 그리고 포스 데이터 등 많은 자료가 필요하겠죠. 정확히 입력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자, 그리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EDI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변환이 필요합니다. 자, EDI라는 건 문서 표준화 시스템이죠. 그래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경우에는 EDI를 통해서 변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잘 입력해서 카오를 잘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요 내용 잘 이해하셔서 시험 문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번에 QR 볼게요. 아까 우리 SCM 얘기할 때 잠깐 나왔죠.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표준화된 전자거래 체제를 구축하고 공급 체인상의 거래업체가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함께 만족에 이르는 신경영 전략이다. 일단 보니까 어쨌든 뭐 효율화를 꿈꾸는 거네요. 자, 그래서 제가 핵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R은 일단 의류 사업, 패션 사업에서의 SCM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FRM 기술이 같이 활용이 돼요. 우리 FRM 전 시간에서 한번 공부를 같이 했었죠.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바코드, EDI, 상품 정보 DB 등의 정보 기술로 리드 타임을 단축한다. 자, 핵심은 이거죠. 자, 앞에 있는 내용들로 하여 리드 타임을 단축하자. 자, 그래서 결국 핵심은 생산, 유통의 효율을 높여서 어떻게든 소비자에게 좋은 양과 가격을 제공하면은 반품 재고도 감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QR의 핵심은 리드 타임 단축, 그리고 재고 비율을 낮추는 것에 있다. 그를 위해서 쓰는 방법들은 뭐 EDI, 뭐 FRM 기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QR 기술을 도입했을 때 리드 타임이 단축될 수 있겠죠. 프로세싱 시간 감축, 유통 등 마찬가지죠. 이것도 리드 타임 단축에 들어갈 거고요. 생산비 절감을 통해 낮은 수준의 재고 유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전표와 EDI를 사용해서 신속성이 향상되고요. 기업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고객의 니즈,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QR의 도입 효과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추가로 EDI 쓰는 거 방금 말씀드렸었죠. 카오. 자동 발주 시스템에서도 EDI를 통해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데이터베이스 다른 경우 변환을 해서 통일시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한 번 더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EDI 한 번 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 EDI는 정확히는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합니다. 자, 기업 사이의 컴퓨터를 통해서 표준화된 양식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정보 전달 방식이에요. 자, 근데 우리 카오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경우, 이 EDI를 통해서 변환하여 통일시켜줘서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도 할 수 있구나. 추가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자, 이 EDI의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직접적 효과예요. 문서 거래가 감소합니다. 왜? 자료 재입력 방지. 우리가 입력됐었던 자료가 또 있으면은 양만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EDI가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업무 처리 오류가 감소하고요. 업무 처리 비용도 감소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재고 감소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QR에서 사용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효율적 인력 활용이 가능하고 관리 효율성, 그리고 고객 서비스 향상시킬 수 있는데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전략적 효과로 보시면은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개선이 가능하고요. 전략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EDI를 사용하면 좀 더 쉽겠죠. 그리고 신사업을 하는 경우 확대하기 좋고 경영 혁신이나 경쟁 우위 확보하는데 이 EDI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사실 지금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에서 EDI를 추진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SCOR 보겠습니다. 자, 스콜이죠. 자, 저는 스콜이라고 읽는데, 자, 공급 사슬 관리 성과 측정을 위한 모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기업과 연결하는 공급 사슬이겠죠. 혹은 각기 다른 기업들의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을 위해서 SCM 공용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콜이라는 것은 공급 사슬 관리를 잘 해서 효율을 높이자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좀 길어집니다. 사실 교재 보시면 더 긴데 제가 많이 줄였다는 거.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외워야 된다 알아주시고요. 이 단계도 보셔야 되는데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달을 하겠죠. 그 다음에 조달된 걸로 제조를 하고 제조된 걸로 배송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반품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요 5가지 단계까지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ML, SGML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언어죠. 자, 먼저 XML 보면은 외워야 될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XHTML, RSS, XML, RPC, 그리고 SOAP 등에서 응용이 되고 있다. 자, 요 정도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묶어서 외워두시고, 자, SGML은 뭐냐? 문서형 마크업 언어를 정의하기 위한 언어다. 사실 우리 컴퓨터 전공하신 분 아니라면 사실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두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추가로 아셔야 되는 건 뭐냐? 자, SGML과 HTML 순으로 발전했다. 발전 단계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XML은 SGML, HTML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수렴하며 등장했다. 즉, 순서를 보면은 SGML 더하기 HTML이 XML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장 최신은 뭐다? XML이다. 요거를 같이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공부 중이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우리 포스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카오 자동 발주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 중에 하나였죠. 자, 먼저 우리 포스 가게에서 뭐 알바나 일해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금방 아실 건데 정리를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 분석을 해요. 시간별, 상품별 등 매출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고객 정보 분석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객단가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어요. 사장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잘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시계열 분석을 합니다. 전년, 월, 오늘은 얼마나 팔았나 이런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고요. 항상 우리 유통관리에서는 시계열 분석이 다 나온다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도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요인 분석이에요. 계절별에는 이렇게 잘 팔렸구나. 어느 계절에는 이렇게 잘 팔렸구나. 이런 요인 분석을 해주는 것도 포스트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보셨으면 사실 1번, 2번, 3번은 많이 해봤는데 4번은 해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4번 정도 신경 써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 포스에는 고객 정원의 부정 방지가 있어요. 포스 맨 처음에 로그인 할 때 오늘 누가 포스 로그인 했는지 다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안 돼 있는 가게들도 사실 많긴 한데 포스의 원래 기능이라고 하면 그런 게 또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 오류 방지 당연히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포스기에 필요한 부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 터미널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자, 이 포스 터미널은 뭐냐? 컴퓨터 단말기, 금전 등록기 기능과 통신 기능이 있는 친구를 우린 포스 터미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키보드나 영수증 프린터, 모니터, 매출 표시 장치 이런 게 다 포스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토어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자, 포스 내에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겠죠. 자, 이거를 다루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판매 파일이나 재고 파일,
구매 파일 등을 갱신하거나 기록을 하고요. 통계자료 작성 시 사용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스토어 컨트롤러다. 그리고 추가로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스토어 컨트롤러가 해준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영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제가 좀 따로 모아놨는데 여기서 좀 외울 게 많습니다. 자, 먼저 RPA와 OCR 보겠습니다. 자, RPA라는 것에 대한 핵심 단어만 알려드릴게요. 알고리즘화, 자동화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 원래 사람이 해야 되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알고리즘화하고 자동화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화하는 기술이에요. 사람이 해야 되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것들을 컴퓨터가 대신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RPA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IT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RPA 사용은 증가하는 추세겠죠. 자, 그럼 OCR은 뭐냐? 광학식 문자 판독 장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빛을 이용해서 문자를 판독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종이에 인쇄되거나 손으로 쓴 문자, 기호, 마크 등의 빛을 비추어 그 반사광선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컴퓨터에 입력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자, 이게 말이 생각보다 어려 보이지만 우리가 글로 써놓은 것들을 빛으로 인식해서 컴퓨터로 옮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어디 사용되는지 아셔야겠죠? 세금이나 공공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노나카의 SECI 보겠습니다. 세시죠, 세시. 자, 노나카의 세시입니다. 자, 먼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암묵지, 이 TACIT라고 적혀있는 친구는 암묵지고요. 그리고 explicit는 형식지입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암묵지, 형식지 말씀드렸었죠. 암묵지는 개인의 노하우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형식지는 논리, 뭐 이런 매뉴얼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S 사회화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화부터 출발한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사회화는 암묵지가 전달됩니다. 암묵지죠. 그래서 개인 대 개인으로 지식이나 노하우 따위가 공유돼요. 암묵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알려준 노하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자신만의 노하우로 바꾸겠죠. 그게 사회화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두 번째 2로 갑니다. 외면화 혹은 표출하라고 나오는데요. 자, 암묵지가 이제 형식화가 돼요. 내가 배운 암묵지, 이런 기술 노하우들을 글이나 매뉴얼로 표현하게 되는 단계인 거죠. 혹은 논문 이런 걸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단계고요. 자, 그리고 이번엔 C입니다. 컨비네이션이죠. 연결화, 종합화라고 나옵니다. 형식지가 또 형식지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자, 책이나 매뉴얼 등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시스템화,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면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형식지가 다시 암묵지가 됩니다. 자, 우리 연결화, 종합화로 해서 업그레이드된 우리 형식지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죄송합니다. 내가 그거를 보고 이제 업무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저 업무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이제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암묵지가 된다라는 요 단계를 빙글빙글 돌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노나카의 셋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필립 코틀러의 세 가지 제품 차원 깔끔하게 외우고 마무리 해볼게요. 자, 먼저 이 제품에는 핵심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성으로서의 제품인 거죠. 자, 그럼 유형 제품은 뭐냐? 구매자가 느낄 수 있는 특정 형태의 제품이에요. 자, 이 유형 제품은 실제로 물론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확장 제품은 뭐냐? 유형 제품에 추가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혜택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 증폭 제품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확장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가 AS를 받는 거나 운반 및 설치 비용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리고 보증서, 이런 보증을 내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장 제품은 우리 약간 무형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과목까지 다 마무리를 해봤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시험에 1회 이상 출제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우리 합격 목표 점수는 60점이죠. 60점 이상 받는데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공부하시는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큼은 추가 점수, 뭐 고득점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잘 공부를 하셔서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